단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7년 동안 버티고 있던 중국과의 서해 문제가 48시간 만에 정리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 해군 안에서조차 이건 더 가면 안 된다. 후퇴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새벽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위 37도 해상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지난 7년에 걸쳐 하나씩 설치해온 대형 해양 구조물과 부표들이 단 48시간 만에 모조리 철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예인선 6척이 줄지어 부표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47개국 언론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하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산하군사기록대회 인식관리실 소속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30년이 넘도록 중국의 군사분쟁과 외교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람이죠. CCTV 시사 다큐 PD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렌즈에 담은 건 언제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장면, 우리가 밀고 나가는 장면, 상대국이 결국 물러서는 장면만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 모든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손에 든 카메라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에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죠. 렌즈 너머로 보이는 건 우리가 물러서는 장면이었고 그것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지는 철수였습니다. 옆에서 순웨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방대 부설 국제전략 데이터 분석관인 그녀는 지난 이틀간 제게 국제 언론 동향과 각국 정부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준 사람입니다. 천 감독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수평선을 향한 채였죠. 바다 저편으로 한국 해군 이지스함 3척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발의 포성도 울리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위협 기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인데 그 존재감만으로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이 상황이 결국 조용히 끝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시끄럽게 항의하다가도 결국엔 협상 테이블로 오고 시간이 지나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패턴이었습니다. 베이징 회의실에서 허젠밍 연구위원이 했던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천 감독, 걱정하지 마시오. 한국은 늘 그래왔소.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 역시 그 판단에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분기점이었습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오직 강제 퇴거 원칙만이 있을 뿐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죠. 그리고 뒤따른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 경제 보복을 감수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 SNS를 가득 채운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다 위에서 마지막 구조물이 예인선에 고정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CNN 취재 헬기가 상공에서 그 모습을 담고 있었고 BBC 기자가 현장에서 생중계 멘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장병들이 갑판 위에 일렬로 서서 철수하는 중국 선박들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늘 같은 서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며 상대가 결국 굴복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렌즈 앞에서 펼쳐지는 건 그 모든 것의 반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웨이린이 태블릿 화면을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천 감독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국제 언론 반응 요약이 떠 있었습니다. 로이터, AP, AFP, 타임스가 일제히 같은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있었죠. 중국, 서해 구조물 전면 철수 시작, 한국의 단호한 대응에. 중국 후퇴, 48시간 만에 끝난 서해 대치. 제가 3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종류의 기사들이었습니다. 순웨이린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제 여론 흐름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가 공식 논평을 냈고 베트남 언론들도 일제히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동남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성의 힘입니다. 한국이 47개국 언론을 현장에 들인 순간 이건 양자 분쟁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사건이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각국 반응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신중한 논평, 일본 관방장관의 국제법 언급, EU 집행위원회의 항행 자유 원칙 강조. 하나같이 직접적인 지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나라도 중국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사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까? 제 질문에 순웨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47시간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한 시점부터 계산하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논조였는데 한국이 현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47개국 언론 개방. 저는 그 대목에서 멈춰섰습니다. 보통 분쟁 당사국은 언론을 통제하려 들죠. 유리한 장면만 보여주고 불리한 부분은 가립니다.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숨길 게 없다고 나선 겁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 중얼거림에 순웨이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 아닐까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 한편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 숨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불리한 장면을 편집하고 애매한 부분은 내레이션으로 덮고 필요하면 맥락을 재배치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상을 받으며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보여준 건 정반대의 방식이었습니다. 편집 없는 생중계, 가공하지 않은 현장,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리고 그 투명성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난 이틀간 촬영한 푸티지가 메모리 카드에 가득 담겨 있었죠. 구조물이 설치되던 과정, 한국 측의 항해 장면, 우리 외교부의 대응 브리핑. 모두 우리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찍은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장면들이 무색해졌습니다. 순웨이린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번 일이 시작됐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반응 패턴이 과거와 달랐거든요. 보통은 정부가 강경하게 나와도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압박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정부보다 국민이 더 강경했고 기업들조차 보복을 감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한 나라가 움직인다는 건 국민의 지지, 기업의 협조, 언론의 뒷받침이 모두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은 사흘도 안 돼서 그 모든 걸 이뤄냈습니다.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철수하는 예인선들이 하나씩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록해온 모든 이야기들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만든 허상이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건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건물 7층, 군사기록대회 인식관리실. 제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는데 불이 환하게 켜진 회의실 앞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허젠밍 연구위원과 몇몇 관계자들이 격양된 목소리로 논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일시적 후퇴일 뿐입니다. 전략적 판단이었어요. 허젠밍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 같은 자신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7년간 서해 구조물 관련 촬영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USB 메모리 25개, 외장하드 8개, 그리고 두툼한 촬영 일지 파일들. 모두 우리의 정당성을 기록하기 위해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2018년 5월 첫 구조물이 설치되던 날의 기록이었죠. 당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해양 개발 사업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며 그날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 북위 37도 지점, 중국 해양국 소속 대형 작업선이 첫 번째 구조물 기초를 바다에 내리던 순간, 한국 해경 경비정이 다가왔지만 우리 해경 함정들이 그 사이를 가로막았고 결국 한국 측은 항해 방송만 반복한 채 물러섰습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 후로 7년이 흘렀습니다. 구조물은 하나씩 늘어나 7기가 됐고 주변에는 부표 15기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번 항해 성명을 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항해, UN 해양법 협약 위반 주장, 국제 중재 검토 발표. 모두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충실히 기록했습니다. 구조물이 설치될 때마다 현장에 나가 촬영했고 우리 외교부 브리핑을 담았으며 해양 전문가들의 정당성 해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큐멘터리는 국내 방송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대외 홍보용으로도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7년간 한국이 실질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를 할 수 없어서라고 해석했습니다. 경제적 의존도 때문에, 군사력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19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 다큐멘터리 포럼에 참석했을 때 받은 명함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김도윤, 대한민국 해군 예비역 대령, 국방안보포럼 민간위원. 당시 리셉션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천 감독님, 우리 두 나라는 참 다르죠. 중국은 빠르게 밀어붙이는 걸 선호하고 한국은 천천히 준비하는 편입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당시 저는 그 말을 외교적 수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천천히 준비한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대비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단번에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번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첫 구조물 설치부터 2025년 오늘까지 7년간의 기록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항해 횟수 42번, 외교 채널 협의 27차례, UN 해양법 협약 위반 주장 16건. 모두 문서로만 남았을 뿐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고 항의만 하다가 결국엔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7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지스 전력을 증강했고 정밀 타격 능력을 키웠으며 국제 여론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회일인이었습니다. 천 감독님, 내일 오전 9시에 긴급보고 회의가 있습니다. 서해 사태 종합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 논의래요. 천 감독님이 현장 기록 책임자시니까 꼭 와야 한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30분 일찍 시작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3층 대회의실,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각 부서 책임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외교전략연구원, 국방대 전략연구소, 해양국, 그리고 저희 군사기록, 관리실까지 모두 합쳐 23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허잼밍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순웨이리는 제 옆자리에서 노트북을 켜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서해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북위 37도 해상, 우리 구조물들이 설치돼 있던 바로 그 지점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에는 구조물 대신 한국 해군 함정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그 주변으로 호위함과 고속정들이 촘촘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해양국 분석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사흘 전 새벽 5시 30분에 촬영된 겁니다.
한국 해군 함정들이 서해로 이동한 시각은 그 전날 밤 11시경으로 추정되는데 평택과 인천 해군기지에서 동시에 출항해서 새벽 4시쯤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 과정에서 우리 측 경보망을 완전히 우회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작전이었다는 뜻이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완전히 우회했다는 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지스함 갑판 위로 각종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 척 모두 SM-2 함대 공미사일과 하푼 대함미사일을 완전 탑재한 상태였습니다. 훈련용 배치가 아니라 실전 태세였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실전 태세라는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허잼밍이 팔짱을 끼고 냉소를 흘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날까지의 확신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순회일인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으로 전송하자 한국 언론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지스 배치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에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서해 주권 수호를 위한 특별경계구역 설정 및 대응 원칙이었습니다. 화면에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이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가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 구조물에 대해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즉각적인 강제 퇴거 원칙만을 적용할 것입니다. 협상 거부. 그 네 글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담화문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특별경계구역 설정, 비례적 대응 원칙, 국제사회 투명성 보장.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계산된 문장들이었습니다. 순회일인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청와대 기자회견장 사진이었는데 기자 수가 평소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47개국 언론의 서해 현장 취재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CNN, BBC, NHK는 물론이고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심지어 중동 알자지라까지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생중계 허가도 내줬고요. 저는 숨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47개국 언론 개방. 이건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증인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물었습니다. 여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회일인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소셜미디어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정부 지지율이 하루 만에 15% 상승했고 서해 대응 찬성 여론이 87%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기업 단체들이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부 혼자 밀어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군사위원회 전략기획실 주임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걸어와 회의 주재자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주재자가 첫 장을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보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영해주권을 존중하며 관련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항행의 자유와 해양 질서 유지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적인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편이라는 겁니다. 동맹국의 영해주권을 존중한다는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허잼밍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예상된 반응 아닙니까? 미국이 동맹을 버릴 리 없죠. 하지만 순회일인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관방장관도 1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필리핀 외교부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영내 다른 국가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기자 각국 반응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언론의 지지 논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의 주목 발언, 호주 국방부의 상황 모니터링 언급. 하나같이 한국에게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회일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성의 힘입니다.
한국이 47개국 언론을 현장에 들인 순간 이건 양자 분쟁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사건이 됐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분석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저는 언론을 통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불리한 장면은 가리고 유리한 장면만 보여주는 게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고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해양국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젠밍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도 함정을 보내면 됩니다. 숫자로 압도하는 겁니다. 한국이 이지스함 3척을 보냈다면 우리는 10척을 보내면 됩니다. 힘을 보여주면 한국도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순회일인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서요. 함정을 보내고 나면 뭘 하실 건데요? 대치 상황을 만들고 나서 다음 수순이 뭡니까? 먼저 발포하실 겁니까? 47개국 언론이 생중계하는 앞에서요. 그 순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허젠밍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회일인의 논리가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팽팽한 신경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지도 없다는 걸 말이죠. 밀어붙이자니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감수해야 하고 물러서자니 체면이 구겨지고 내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천 감독, 현장 기록 책임자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은 다릅니다. 제가 30년간 기록해온 어떤 사건과도 다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그건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국민입니다. 한국 국민 전체가 정부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만든 여론이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온 합의입니다. 주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천 감독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30년 경력을 걸고 말했습니다.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 나빠집니다. 지금 물러서면 전략적 후퇴로 포장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밀리면 그건 패배로 기록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회의 주재자에게 다가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주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스크린에 연결하십시오. 비서관이 서둘러 케이블을 연결하자 회의실 정면에 CNN 생중계 화면이 떴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데브리핑룸, 연단 앞에 한국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하단 자막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긴급 담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이란 건 양측이 모두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협상이 아닌 원칙만이 존재합니다. 저는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치인 특유의 계산된 표정도 아니었고 과장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신에 찬 단호함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타협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온 건 단순히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라는 원칙이었습니다. 허젠밍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앉은 해양국 관계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순웨이리는 표정 없는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부로 서해 북위 37도 일대를 특별경계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 불법 구조물에 대한 어떠한 작업도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해군은 비례적 대응 원칙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협에는 경고로, 도발에는 저지로, 공격에는 방어로 응답할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 실시간 댓글 창이 보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쏟아지는 반응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대부분이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제사회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투명성을 원칙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숨길 것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서해 현장을 전 세계 언론에 전면 개방합니다. 취재를 원하는 모든 언론사는 국적과 성향을 불문하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면 개방, 생중계 허용.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고 CNN 앵커가 분석을 시작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허잼밍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순웨이리는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도윤. 6년 전 서울 다큐멘터리 포럼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예비역 대령이자 국방안보포럼 민간위원. 당시 리셉션에서 잠깐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었죠. 천 감독님, 언젠가 우리 두 나라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때는 서로 솔직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온다면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천 감독님, 김도윤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합니다. 6년 전 서울에서 뵀죠. 전화 너머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 계시죠? 회의 중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화드린 건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공식 채널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기대어 서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해군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해에서 수없이 많은 대치 상황을 겪었죠. 중국 해경과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항해 방송을 하고 그들은 무시하고 결국 우리가 물러섰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물러서지 말라고 합니다.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게 아니라 정부를 떠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느껴졌습니다. 천 감독님, 저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감독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 한 발짝 물러서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 너머로 넘어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김도윤이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에 제가 드린 말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힘겨루기가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중국이 물러서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큰 충돌을 막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누군가는 말해줘야 합니다.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물러서는 게 수치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김 대령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도윤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은 명령을 받으면 따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지지할 겁니다. 끝까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끝까지. 그 두 글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 감독님, 제가 이 전화를 드린 건 감독님이 기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은 30년간 중국의 이야기를 만들어 오셨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게 두 나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기록자입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편집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여전히 격양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 언론 헤드라인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순웨이린이 화면을 계속 넘기며 각국 반응을 정리하고 있었고 허젠밍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 감독님, 지금 국제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순웨이린이 제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CNN, BBC, NHK, 알자지라, 르몽드 등 주요 언론사들의 속보가 줄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담화 이후 1시간 만에 주요 17개국에서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예상대로 동맹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고 일본은 국제해양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동남아입니다. 순웨이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장면이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은 한국의 대응이 국제법에 부합하며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작은 나라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나라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필리핀이 한국의 사례를 자신들의 상황과 연결짓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웨이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더 직접적입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사설을 실었는데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아시아 중소국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논조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서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각국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투명성 전략을 높이 평가했고 독일 슈피겔은 중국의 딜레마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사건이 향후 해양 분쟁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허젠밍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언론 플레이일 뿐입니다. 실제로 누가 한국을 도울 겁니까? 미국도 말만 하지 군사 개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순웨이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군사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국제 여론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한국의 정당한 주권 수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김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그의 말. 지금 국제사회는 바로 그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걸 공개했기 때문에 누구도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제 보복 카드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생각하면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텐데요. 순웨이린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의 성명서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의 주권 수호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도 개별 성명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젠밍이 비웃었습니다. 말뿐이겠죠. 실제로 보복이 시작되면 태도가 바뀔 겁니다. 하지만 순웨이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제 보복을 하는 순간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입니다. 지금 47개국 언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보복을 하면 그건 강자의 횡포로 기록됩니다. WTO 제소도 각오해야 하고 미국과 유럽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저는 그녀의 분석을 들으며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국제사회를 방패막이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로 중국의 선택지를 좁히는 전략이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속보가 떴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제법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적인 발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국제법을 강조한다는 건 결국 한국 손을 들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걸. 군함수나 경제력으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이미 승부를 갈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CNN 속보 자막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서해 특별경계구역 내 중국 선박 접근 차단. 경고 사격 없이 함정 기동만으로 저지 성공.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해양국 관계자가 급하게 노트북을 두드리며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허젠밍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선박을 차단했다고요? 순웨이린이 침착하게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현장 생중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서해 북위 37도 해상, 중국 해양국 소속 순시선 한 척이 구조물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한국 해군 호위함 2척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0분 전 상황입니다. 중국 순시선이 철수 작업 중인 구조물에 접근하려 했고 한국 해군이 비례적 대응 원칙에 따라 함정 기동으로 저지했습니다. 발포는 없었습니다. 경고방송과 함정 배치만으로 중국 선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장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호위함이 중국 순시선 앞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진로를 차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CNN, BBC, NHK 헬기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발입니다. 허젠밍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웨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그들이 선언한 비례적 대응입니다. 중국 선박이 접근했고 한국은 함정 기동으로 저지했습니다. 발포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습니다. 국제법상 아무 문제 없는 조치입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발하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선. 그 선 위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허젠밍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조차도 더 이상 확신에 찬 주장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순웨이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제 여론은 이미 기울었고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전략적 후퇴로 포장할 수 있지만 더 버티다가 밀리면 그건 패배로 기록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30년간 배운 모든 것과 정반대였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 감독, 당신은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러서야 합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기록해온 어떤 상황과도 다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그들은 준비돼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임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붉은 봉투에 담긴 문서가 들려 있었고 그 문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상부에서 최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문서로 쏠렸습니다. 부주임이 봉투를 열고 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관련 48시간 내 전략적 철수를 결정한다.
철수 과정은 질서 있게 진행하며 대외적으로는 해양환경보호 및 어업자원 관리 차원의 자발적 조치로 발표한다. 국제사회에는 양국 간 외교적 협의 결과로 설명한다. 허젠밍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물러서야 합니까? 부주임이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허 연구위원, 앉으십시오. 이건 결정사항입니다.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허젠밍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주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버티면 국제적 고립만 심화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이 사건을 자신들의 상황과 연결짓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는 건 득보다 실이 큽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이 이미 한국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해 구조물 문제가 아닙니다. 남중국해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순웨이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허젠밍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7년간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부주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실패하면 그건 진짜 체면을 구기는 겁니다. 지금 물러서면 최소한 자발적 조치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버티다가 강제로 밀리면 그건 회복 불가능한 타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주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 감독, 당신이 이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철수 장면을 촬영하되 패배가 아닌 전략적 결정으로 보이도록 구성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것.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47개국 언론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편집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부주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내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천 감독은 현장으로 가서 전 과정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순 분석관, 당신은 국제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하십시오. 우리가 철수를 발표하는 순간부터 국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회의실을 나갔고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순웨이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천 감독님, 괜찮으세요? 모르겠습니다. 30년간 이런 순간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늘 우리가 이기는 장면만 찍었는데 이번엔 물러서는 장면을 찍어야 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힘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 저는 다시 서해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패배의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서해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저는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기류의 흔들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카메라를 잡았던 그날의 기억이 불쑥 튀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남중국해에서 우리 해군이 상대국 선박을 밀어내던 장면을 찍으며 피가 끓는 애국심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렌즈는 승리의 도구였고 제 프레임은 국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무릎 위에 놓인 카메라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추자 어둠을 뚫고 철수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크레인선 6척이 거대한 집게발을 내리고 우리가 7년 동안 영토의 말뚝이라 부르며 박아넣었던 구조물들을 뽑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중국 지휘선 갑판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장비를 메고 내렸습니다. 갑판 위에는 작업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철수 작업은 정확히 5시에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에 크레인이 접근했고 천천히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제가 이 구조물을 설치할 때도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승리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제가 찍었던 희망의 물보라는 이제 패배의 찌꺼기가 되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렌즈를 조절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자꾸만 빗나갔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셔터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천 감독님 손이. 옆에 선 순웨이린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찍어온 강한 중국의 서사가 이 프레임 하나로 모두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신경안정제를 꺼내 물도 없이 씹어 삼켰습니다. 입안이 써내려갔지만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한국 해군 이지스함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렌즈를 통해 이지스함 갑판을 확대했습니다. 한국 해군 장병들이 일렬로 서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 해군 장병이 쌍안경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순간 저는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순 분석관.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웨이리는 태블릿을 통해 국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CNN이 속보로 중국의 철수 시작을 보도했고 중국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하다라는 붉은 자막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은 결코 방송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방송용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비공개 유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구조물이 차례로 들어올려졌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회전하며 구조물을 예인선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이 CNN 헬기에 그대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갑판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뺨을 타고 차가운 바닷바람과 함께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렌즈에 서린 김을 닦아내며 저는 무너져 내리는 제 신념의 잔해 위에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지막 구조물이 들어올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7년간 서해에 박혀있던 마지막 흔적이 바다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회전하며 예인선 위로 구조물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한국 해군 함정에서 신호가 울렸습니다. 한국 해군 장병들이 일제히 갑판 위에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철수하는 중국 선박들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젊은 장병들의 얼굴에는 조롱도 없었고 승리의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한 경의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힘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군함 수도, 경제 규모도, 인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의지였고 그 의지를 지지하는 국민이었습니다. 순웨이린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천 감독님, 국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트위터에서 서해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가 동시 접속 2억 명을 넘었습니다. 베트남 주요 일간지들이 일면 톱으로 이 소식을 실었고 필리핀 국회의원들이 자국 정부의 한국식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해 구조물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투명성과 국제 여론이 군사력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해버렸습니다. 순웨이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정부가 아닌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지만 원칙을 지켰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인선들이 하나씩 서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기가 휘날리는 선박들이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를 한국 해군 함정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호송했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는 호위였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을 붙잡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만든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 수백 시간의 영상, 수천 장의 사진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청 감독님, 이 장면들을 어떻게 기록하실 건가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편집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붙이든 어떻게 내레이션을 넣든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물러섰다는 것, 한국이 이겼다는 것.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지막 선박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모든 철수가 완료됐습니다. 서해 북위 37도 해상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7년간 그 자리를 차지했던 구조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한국 해군 함정들만이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바다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준 이 방식이 앞으로 모든 해양 분쟁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걸. 헬기가 다시 착륙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도심 빌딩들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서해에서 본 마지막 장면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 해군 장병들이 경례를 올리던 그 순간, 우리 선박들이 하나씩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던 그 광경. 문이 열리며 순웨이린이 들어왔습니다. 천 감독님, 최종 보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녀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류 뭉치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분석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15년간 국방대에서 전략을 연구했지만 이번처럼 완벽하게 설계된 작전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웨이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 게임을 했고 그들은 신뢰 게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함정 숫자를 세고 있었고 그들은 국제 여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들은 투명성으로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게임판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천 감독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30년간 이런 일을 해오시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들이 진짜 진실인지.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특히 편집실에서 불리한 장면을 잘라낼 때마다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이었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게 국익이라고 믿었죠. 순웨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불편한 진실이 보일 때마다 외면했습니다. 상부가 듣고 싶어하는 결론만 보고했죠.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읽는 능력을 잃는다는 걸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이 거대한 도시, 이 막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 하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인구도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순 분석관,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질문에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계속 진실을 말할 겁니다. 상부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천 감독님은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도윤의 명함이었습니다. 6년 전 서울에서 받은 그 명함을 저는 줄곧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한 통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께 사과하고 감사하다고 전해야겠습니다. 순웨이린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천 감독님, 이번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방식이 앞으로 모든 분쟁의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해야 한다. 30년 경력을 부정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7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제 카메라 가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평소엔 경례로 맞이하던 자들이었으나 오늘은 범죄자를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쪽 상석에는 부주임뿐만 아니라 군 정보국 소속 강경파 간부들이 서슬 펄언 기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 순회일인의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들리도록 작게 속삭였습니다. 천 감독님 조심하세요. 어젯밤 제 컴퓨터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분석 데이터를 삭제하려 했어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USB를 메인 서버에 연결했습니다. 그때 허잼밍 연구위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편집된 다른 영상 리스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 감독 고생 많았소. 하지만 오늘 보고는 내가 미리 정리한 수정본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소. 우리 군의 위용을 살리고 이번 철수가 미리 계획된 평화 공세였다는 내레이션을 입혔지. 당신이 찍은 그 패배주의적인 원본은 국가기밀로 분류해 폐기하기로 했소.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덮기 위한 비겁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허잼밍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이런 제안에 고개를 끄덕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주머니 속에는 서해에서 본 그 빈 바다의 잔상이 화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비키십시오. 이건 제 기록입니다. 저는 허잼밍을 밀쳐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11장에서 찍은 그 처절한 철수 장면이 투사되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힘없이 뽑혀나가는 소리, 고철처럼 뉘어지는 우리들의 자부심,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해군 장병들이 우리를 향해 품위 있게 경례하는 장면이 회의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꺼. 저건 반역적인 영상이다. 군 정보국 간부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붙잡힌 채로 외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삭제한다고 해서 전 세계 2억 명이 본 생중계 영상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동안 한국은 원칙으로 세계를 얻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소리치던 간부도 멈췄습니다.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 벽을 때리고 돌아와 우리들의 비겁한 얼굴에 꽂혔습니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부주임이 천천히 손을 들어 요원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는 화면 속 빈 바다를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 감독. 저 바다가 이제 비어있군. 네,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국제법과 신뢰라는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서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전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허잼밍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강경파 간부들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순회일인이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패배를 정직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 끝 창가로 베이징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렌즈를 통하지 않고 맨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의 김도윤 대령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천 감독님,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때로 총을 드는 것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30년 경력은 무너졌지만 기록자로서의 제 진짜 삶은 이제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